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많은 이들의 꿈이자 선망의 대상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그들이 땀과 눈물이 뒤섞인 물기를 얼굴에서 닦아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택배, 이삿짐 운반, 대리운전, 음식 배달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터만은 지키겠다고 스스로 무급 순환 휴직을 제안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 직장은 없습니다.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인 605명에게 격리해고를 통보한 이스타 항공 이야기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임금 한 푼 못 받고 버티던 이스타 항공 직원들은 정부의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타 항공 노조와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로 알려져 있고 자녀와 옛 보좌관을 통해 경영을 해왔으니 당연한 요구로 보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공천과 선거에 전력을 기울였던 이상직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재직할 때 신고 재산은 35억 원이 넘습니다. 그에게 공천을 주고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더 이상의 침묵은 노동자들의 눈물에 대한 냉혹한 무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월 9일 저녁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입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부활의 노래 친구야 너는 아니 듣고 왔습니다. 김정숙님 문자 주셨네요. TV 뉴스 안 보고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죠. 오늘의 표정 고맙습니다. 4011님 파일럿이라면 사실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졌는데 택배일 하시면서 버티고 있다는 기사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부디 다 같이 힘냅시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서로 응원하면서 힘냈으면 좋겠고요. 부디 책임 있는 분들 책임 꼭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추적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조두순 출소 12월 12일 100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사실 저도 12월 12일 날부터 거꾸로의 꽃표를 하면서 지금 94, 93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네. 2008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08년 11월, 12월이었죠. 예. 8세 여아가 경기도에서 무참하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예. 영구장애를 입었는데 예. 그 정도 사건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법정 최고형 그 당시는 15년이었으니까 법정 최고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유기징역 최고 그렇죠? 예, 유기징역 예. 최고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고 네. 여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좀 되게 의아했고 네. 저는 제일 그 당시에 화가 났던 게 이제 이 사건 기록을 조금 봤는데 예.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무참한 짓을 하는데 예. 아니 심신미약 음주를 해서 심신미약인 사람이 자기 증거 인멸을 하겠다고 그 아이에게 그런 참혹한 일을 했다라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럼요. 당시에 법원의 어떤 판결도 좀 저 입장에서는 부족했고 예. 당연히 검찰이 왜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감경했는 사건에 대해서 네. 왜 다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죠. 무척 아쉬운 사건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고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다만 미수에 그쳤고 그 용감한 8살 어린이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방 속에 있었던 그 휴대전화를 들어서 112를 눌렀거든요. 그 위기에 정말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정신을 잃었던 그 어린이가 112를 누른다는 게 저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게 가까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났으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음주했다는 이유로 12년 형이라뇨. 정말 뭐 되돌릴 게 없으니까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후에 좀 변화들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조두순 사건이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에 특히 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많은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왔는데 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신상 공개가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성폭력 범죄에 보면 아동 청소년 13세 미만에 대한 어떤 그 성폭력을 하면 사형이라는 것만 없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떻게 보면 유기형에 하하는 살인죄보다 높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네. DNA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이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만들어졌고 13세 미만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두순은 나온다는 거. 네네. 이걸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네네. 청원을 하셨습니다. 네네. 수십만 명이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현행법상 우리 헌법의 체계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두순에 관련돼서 국민청원을 보면 한 6,500건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청원 수가 나오는데 네. 20만 건 넘는 게 이제 가장 조두순으로서 이제 직접적인 거는 조두순 출소하지 못하게 해. 그게 이제 20만 건 넘었는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이 존재를 했고 네. 그 확정 판결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하려면 그 재심은 당의 그 피고인을 위한 재심인 그렇죠. 것이지 피고인을 무기징역으로 바꾸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해서 저도 지금 형법의 범위 내 그러니까 아하. 형법이 아닌 다른 보안처벌의 범위가 아니라 형법의 범위 내에서 조두순을 과연 2020년 12월 12일 날 출소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고민을 했는데요. 오기 전까지 네.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 핵심은 전자발찌잖아요. 네네. 전자발찌 채우고 보호 관찰하고 그리고 뭐 부가 명령을 내려서 음주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전자발찌가 범행을 못하게 하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전자발찌가 2008년 10월에 이제 전자감독제도가 예. 도입되면서 이제 왔는데요. 제가 2012년에 이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 네. 국민 여론 조사에 양가의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전자감독제도, 즉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이냐라는 질문에서는 한 네. 90% 이상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예. 과연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 예방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 라고 물으면 또 90% 이상이 충분하지 않다.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라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시행 5년 사이에 법무부가 이제 그 시행 효과를 판단했는데 예. 약 한 7분의 1 정도의 재범률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재범률을 줄이는 거는 맞는데 그건 맞죠. 통계적으로는. 예, 통계적으로 맞는데 이제 강도에도 전자발찌가 지금 이제 착용되고 그렇죠. 성폭력 사범에도 전자발찌가 착용되는데 강도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의 재범률이지만 지금 이제 성폭력 사범 같은 경우는 2.1%의 네. 재범률이 있어서 여전히 전자발찌만으로는 어허.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숫자로 2%라는 거지 이
한 분 한 분의 재범 피해자를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사실 막을 수 있는 거 막아야 할 것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1년에 한 60에서 70명 정도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성범죄를 또 한다. 저지른다는 건데 올해만 해도 지금 이제 상반기 조금 지났지만 30명 정도가 그렇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자발찌가 정말 뭐 충분하지 않다는 설문도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뭐 이제 앵커님하고 이제 친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앵커님께서 과거에 분명히 이제 의원으로 계셨을 때 발의했는 법안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안이 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네. 해서 이제 1대1 전자감시 제도를 좀 만들자.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한 20, 30명의 전자발찌 찾는 사람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휘경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 정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가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 사람이 직접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네트워킹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네. 전 보호관찰관이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 연락해서 바로 출동이 가능한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대1 이 전자감시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네. 효과적이다. 물론 새로운 입법을 통하면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이 법에 나와 있는 1대1 전자감시 제도는 분명히 조두순이 2020년 12월 10일 날 나온다면 저 의원님께서 당시에 계셨을 때 발의했던 이 법이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승지현 의원님 같은 전문가들 의견 다 듣고 그다음에 법무부 법조계 이상적인 법이라고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입법을 하긴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또 상습성 가학성 있는 자들 폭력적인 자들 이들이 줄여도 19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대1 보호관찰을 다 붙일 인력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24명밖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관찰 인력 늘려달라 요청 부탁 읍소를 했지만 우리 500조 넘는 대한민국 예산 중에 보호관찰관 늘릴 예산 없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언제나 마음이 되게 아픈 부분인데요. 예. 사실 만약에 조두순에게 1대1의 어떤 전자감시 제도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그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인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 것이고 예. 또 당연히 인력이 없다 보면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헌신과 열정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 범위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역량 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내버려 두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 주신 대로 500조의 부분에서 과연 행안부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인력을 늘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기재부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뭐 법무부의 정책 그 자문위원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부 부분들과 절대적으로 좀 공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90일도 남지 않았기 그럼요. 때문에 적어도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효과성만은 절대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조두순이 나왔을 때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포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관찰관 꼭 좀 늘려주십시오라는 그런 호소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법무부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약 150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네네. 그 효과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람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집중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성은 분명히 새로운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치료를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치료를 해서 그게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치료가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일반적인 질병도 다른데 정신적인 멘탈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중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집중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조두순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는 또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두순을 내어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날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엄밀하게 재범 가능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을 삼둘하나하나님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조두순이 재범 고위험군이라고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분류되나요?
사실 뭐 저 이수정 교수님도 계시고 네. 의원님도 계시고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척도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 척도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확인되는 건데 네. 사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점수가 거의 최고 탑에 해당되는 그렇죠. 점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되게 마음 아픈 거죠. 제가 프랑스의 교정청에 갔을 때 프랑스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신적인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정 네. 시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두순이 있는 거는 경북 청송 제2교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중구금 시설에 네. 존재를 했고 분명히 거기서는 어떤 자유박탈의 처분이 있었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어떤 집중의 어떤 정신치료가 있는지는 사실상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출소를 앞두고 이제 이런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은 필요하지만 네. 처음부터 이런 치료가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분명히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정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네.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돌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 이상적으로야 외국처럼 각 범죄자의 특성과 원인에 맞는 치료를 처음부터 했어야 네. 하지만 마지막에 와서야 관심이 집중되니까 하고 있는 것 너무 아쉽죠. 언제나 뒷북 예. 킹정이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죠.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조두순의 주거, 거주 관련 아닙니까? 네. 피해자 주변에는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게 네.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바람이신데 법원에서의 부과 명령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거주 금지잖아요. 네. 근데 100m라는 것이 사실 한 동네 안 아닙니까? 이 효과가 있을까요? 100m면 예. 그냥 달리기 잘하는 친구는 13초, 14초면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예. 13초에 그 100m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 네. 저도 그런 걸 한번 당해봤는데 사람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확 다가오면 얼어붙죠. 그 순간에 얼어붙는 맞아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100m 접근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성폭력 범죄자가 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웨어러블 아니면 네. 그 안에 어떤 저 정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근처에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100m 그게 네. 뭐 101m냐 99m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승지현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유사하게 제안하신 분들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9121님, 전자발찌 착용자 근거리 알림 서비스 코로나 알림처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주셨고요. 현실화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이제 언제나 고민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인권의 문제. 그렇죠.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분명히 충분히 가능한데. 가능하고 저는 네. 그래서 네. 이게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근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네. 지금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가면 분명히 푸른 도로입니다. 푸른 도로인데 그거는 전자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앞에는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알림 시스템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사나 학부모님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거. 저는 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분들이 물론 개성교화가 되어서 나와서 이제 재범을 안 하리라고 믿지만 분명히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올라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안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사진이 딱 오면 그 네. 사진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이 2에서 우리가 딱 왔는 그 사진을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예. 알려줘야 되고 아니면 제 딸을 그 성범죄자 알림 2에 와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지 능력이 사진 한 번 보고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예, 가깝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혜빈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사람이 나오면 너 절대로 다가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말하면 도망가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SNS를 통해서 저희 딸 카카오톡에 보내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해당될 수 있는 예. 신상 공개 정보 공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입법도 나와 있지만 네. 입법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사실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문제고 좀 국민들의 다시 안전 할 필요가 문제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401님께서 주신 요청과 질문인데요. 조두순을 다시 가둘 방법은 없나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대한민국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형벌이라는 제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보안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형벌은 그 범죄 당시에 적용돼야 되는 거지만 네. 보안처분은 그 사람이 재판받고 나오는 그 시점 2020년 12월 12일 시점에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2012년부터 보호수용, 종래에는 그 보호수용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였는데 과거의 사회보호법 시절. 예. 네. 근데 지금은 친사회적 어떤 보호수용 제도가 예. 만들어져서 사실 시설 내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게 가장 범죄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 방해적인 처분에서는 네. 또 그 사람이 직접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재범의 어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정 당국에서 하는 140시간 집중 치료뿐만 아니라 네.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런 어떤 보호 소형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건 인권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만드는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보호 소형 제도를 네. 조금 도입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이수정 교수도 지금 주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모델이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성맹수법, 섹슈얼 프레데터 로라고 해서 그 시빌 커밋먼트, 이거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으로서의 보호 수용, 재범 무료가 없어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사회보호법이 위헌 시비, 인권 침해 그래서 없어진 이후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앞으로 꼭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무부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회가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그런 있는 방안을 꼭 찾아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7434님 몇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조두순의 출소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범죄 재구성은 여기까지고요. 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5.9 MBC 라디오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80대의 어머니와 함께 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순례길을 다녀온 영화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의 정형민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순례를 다녀오셨다고요? 언제 어디로 다녀오신 거죠? 예, 어머니 81살이실 때 2014년에 네. 히말라야 순례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히말라야 너머에 있는 불교 왕국 무스탕 순례를 했고 그 다음에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순례 그리고 2017년에 바이칼 호수를 출발해서 몽골 알타이 산맥, 파미르 고원,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까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막 숨이 막 차거든요. 높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요. 아주 그 험한 곳들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막 드는데 그 80 넘으신 어머님과 이 모든 곳들 다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순례 자체가 사실은 제가 순례를 떠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순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4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모님과 여행 가시고 뭐 SNS에 사진도 올리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어머니와 순례를 가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런 순례길 가고 싶다고 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복합적인데,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저희들만의 이제 집의 가정사, 이제 원래 어머니가 나이는 많으시지만 독신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26가지도 독신주의자였었고,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1세대 이제 농촌 지도소의 전신이었던 농사교도소의 초대 여성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사랑에 빠지셔서 사실은 집안의 반대를 엄청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어머니께서 30에 결혼을 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형을 낳았는데 생후 7개월 만에 이러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37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제가 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평생 깊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셨고 저는 그렇게 홀로인 어머니의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저희들을 이제 키우시려고 이제 원래 전도 유망한 분이셨는데 이제 공직을 떠나셔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렇듯이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지, 효도를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뭐 우리네 어머니가 그렇듯이 뭐 일본 온천을 가자고 하셔도
쓸데없이 돈 쓴다고 안 가시고 예. 하물며 뭐 외식을 한번 하려고 해도 싸우다시피 해서 한번 가거나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2014년 봄에 다녀와서 거기 오지 마을에 오래된 사찰 이야기를 이제 드리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곳에는 이제 가셔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예, 81살에 예. 히말라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불교 신자셨던가 봐요. 예. 아. 예, 원래 이제 봉화산골에 이제 사시는데 네. 매일 이제 디산에 올라가서 어머니 바라시는 소원을 빌면서 늘 기도를 하세요. 네. 가장 그런데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81살 때 가셨으면 건강 문제, 그 힘들고 험한 여정, 체력 건강 중간에 뭐 문제되거나 아프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이제 그 주변에서는 다 만류하셨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아하. 그리고 이제 2017년 그 카일라스 순례를 떠날 때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해 봄까지도 어머니께서 산에 쓰러진 나무들을 끌고 내려오셔서 도끼로 장작을 패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정신력은 워낙에 이제 초인적인 분이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와 다르게 제가 걱정했던 거는 어머니 참을미였습니다. 참을미. 왜냐하면 네. 어머니가 60 정도부터도 예. 제 차 아니면은 택시도 못 타고 버스는 아예 못 타시고 예. 그러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긴 여정 속에서 이제 계속 집차나 이런 걸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멀미가 이제 어머니 참을미가 가장 두려운 것이었고 네. 고산증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럼 지금 그 옆에 어머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잠깐 어머님 하고 통화가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춘숙 선생님이시죠? 어이구, 예. 선생님은 하지 말고. 네. 예, 봉화 산골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그럼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예, 영광이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아드님 말씀을 들으셔서 지금 어머님의 대단한 그 여정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머님 인사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는 경북 봉화군 계산면 산골입니다. 87살 먹는 할망구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2만 킬로가 넘는 순례길을 다녀오셨는데요. 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네. 그 여행 떠날 때 그 정도 내 건강이 정말 좋았고 신나서 그만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이칼 호수도 가고 카이라스에 가고 그런다고 생각을 여기서 하고 떠나는데 여기서부터 가슴이 설레있거든요.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감독이 어머니 멀미하면 아이고 그런 거는 그만 미를 놔두고 나중에 꼭 걱정해라. 절대로 그런 거 안 할 끼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멀미 빼놓고는 힘든 게 없으셨네요. 아이고 예 멀미도 안 했습니다. 네. 아이고 절대 멀미하면 못 가실게요. 그건 군산에. 예. 저 감독은 사진 찍는다고 저 밑에 있고 나는 기서 올라가도 내가 얼마나 잘 올라갔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네 어머님.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어머님이 가장 크게 바라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둘러보니까는 내가 간 곳은 그만 너무너무 못 살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세계의 우리 어린이들 우리 대한민국도 안 들미고 세계의 어린이들이 두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 기도의 첫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세계의 어린이 밥 두끼 배불리 좀 먹거라 해주이소. 예, 네. 그럽니다. 네, 저도 어머님과 함께 그 소원을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고, 부탁합니다. 네, 오늘 어머님 전화 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원처럼 제가 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독님 다시 좀 연결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네. 네네.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정정하시고 아주 멋지다는 그런 그 청취자 문자가 지금 빗발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네. 숨이 차셔서 지금은 이제 예. 87이시니까 예. 영화 속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짧게. 네. 네네. 어머님과의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어머니 이제 마지막 소원이 네. 북인도 보드가야 가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담요를 사주시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령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모아오고 계셔서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도 그래서 몸 관리를 하시거든요. 네. 거기는 가야 되니까 네. 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머니 잘 모시고 네. 거기 보드가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319님이 어머나 목소리가 소녀 같으세요. 어머님 목소리가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문자들이 무척 많이 들어왔고요. 어머님께 꼭 감사하다고 격려 문자 많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또 다른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에 정형민 감독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정형민 감독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끝곡으로 흐르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뉴스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올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만 무차별적으로 먹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못한다는 언니가 바로 떠올랐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잠가두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트렌하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증거가 있어요. 그 해에 그녀는 큰 홀처럼 의도적으로 잠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한 비디오, 트렌하이의 얼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직접적인 업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나는 유명한 로펌의 파트너라고 의심합니다. 아니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가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녀는 감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봐, 난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 그녀는 내가 차갑다는 사실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즉시 내 옆에 있는 큰 유리잔을 가져다가 룩탄의 머리에 똑바로 찔렀습니다. 약속했어요. 형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넌 그냥 주장만 해. 형, 넌 날 좋아한다고. 응, 아니, 그렇지. 그 해, 실제로 트렌하이의 문을 연 것은 6번째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을 열기 전에 룩탄 빈이 나에게 말차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내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며 내가 마지막 시험을 마치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그러다가 늦어지네요. 어머니가 전화하실 거예요? 트렌하이의 어머니와 룩탄 빈의 어머니는 친한 친구입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트렌하이는 항상 자신을 룩 멤버들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통기가 트렌하이를 리더로 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총사령관을 고립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통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우리 집에서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